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이 일도 내가 다 감당하고 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본인 혼자 엄청난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죠. 정해진 일을 정해진 방법으로 정해진 시간에 반복하고 있다면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승진을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른 체계와 또는 나보다 그 일을 더 잘할 사람에게 의해서 배체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꼰대 같은 소리냐 이제 이럴 수 있는데, 아무도 말은 안 하지만 실제 조직이라는 건 그렇게 운영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직장인 같은 경우는 회사 내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문화도 있는 것 같아요. 회사가 무슨 인간관계냐? 회사는 일하러 모인 곳이지?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일을 하려면은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의사소통 중요해요. 나는 내 일만 하고 싶어. 그러면 회사에 다니시면 안 돼요. 그런 분은 프리랜서를 하시는 겁니다. 또는 사업을 하셔야 돼요. 1인 기업 같은 거죠. 근데 이것도 어느 순간 한계에 봉착해요. 인간관계가 안 좋잖아요? 다시 일을 맡겨주지 않아요.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모여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공통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여서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람과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소통이 있고, 의사소통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인간관계가 구축이 됩니다. 이 인간관계가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게 스트레스가 받고 힘들고 어려운 거 맞아요. 인간관계가 당연히 어렵죠. 회사 내 인간관계가 어렵다라는 거는 전제로 깔고, 그치만 이것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회사 내 인간관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친목도모회가 아니잖아요. 회사라는 곳은 공통의 목표가 있는 조직이에요.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회사입니다. 이 목표가 없는 회사라면 빨리 떠나셔야 돼요. 공통의 어떠함이 안 보여? 떠나셔야 돼요. 그거 없이 운영되는 곳은 필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했을지 몰라도 점진적으로 어려질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조직이라는 전제 하에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조율을 해야 돼요. 모두가 알아서 완벽한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진행되는 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런 일이 있다고 믿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신 거죠. 심지어 로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프로그래밍, 코딩조차도 수많은 버그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나요? 감정에 따라서 바뀌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바뀌죠. 개인의 성장 속도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바뀐단 말이에요. 생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가장 그 근간이 되는 것이 인간관계라고 봐야 돼요. 아무도 말은 안 하지만 이런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데요. 저는 제일 안 좋은 게 불평불만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꼰대 같은 소리냐 이제 이럴 수 있는데, 회사가 나에게 안 맞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운영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심지어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불평불만을 내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안 좋겠지만 입 밖에 꺼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함께 가기 시작하는 걸 이제 쓴물 파티라고 합니다. 이 쓴물 파티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교류를 하는 사람들 자체는 조직에 굉장히 반감을 갖게 돼요. 그리고 상사에 대한 의식 자체가 삐뚤어지게 됩니다. 상사와 조직은 거의 같거든요. 물론 상사도 조직에 반감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상사도 누군가의 부하 직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조직에 정렬된 사람, 조직에서 성장한 사람, 조직의 다음 단계로 이끌어갈 사람을 상사로 승진시키죠.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처럼 부하 직원을 관리해주세요, 당신이 일했던 것처럼 그 팀을 이끌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승진의 의미예요. 상사들이 보통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데,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상사의 어떠함, 회사의 어떠함을 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정보의 제약,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상사가 과정에서 그걸 필터링 할 수도 있고요. 상사가 잘못 설명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런 부분에 불일치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불평불만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내 안에 합리화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말이 팩트일 수도 있는데 점점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아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을 왜 써야 돼? 내가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돼? 해봤자 바뀌는 것도 없을 텐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가다 보면 고착화가 돼요. 그리고 회사에서 하는 모든 일이 시니컬해집니다. 이 단계까지 가잖아요. 그럼 이제 마음이 굳어져. 저는 이게 진짜 최악인 것 같아요. 차라리 퇴사를 하지. 차라리 퇴사를 하고 넥스트를 과감하게 도전을 해야지. 그런 게 없이 그냥 냉소적이고 시니컬해지기만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냉소적인 사람들끼리 처음엔 되게 잘 맞거든요. 서로 막 뒷담하고 욕하면서 서로 되게 즐거워요.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자기들끼리도 얘기하기 싫어해요. 왜냐면 회사는 일을 같이 하는 단체인데 이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게 시니컬하니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럼 그냥 굳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무언가를 새로 도전한다? 공헌을 한다? 강점을 찾는다? 움직이지 않으면 강점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 회사에서 정하는 우선순위가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공헌을 하겠어요? 지금 회사가 틀렸다는 전제로 일하고 있는데, 상사가 잘못됐다는 전제로 일하고 있는데 어떤 목표를 세울 수 있겠냐 말이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 같은 건 찾을 수가 없고요. 여기서 성장? 그런 거는 완전 언감생심이에요. 갈 수도 없어. 불평불만이 고착화돼서 내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파생됩니다.
된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과를 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내지 못하면 조직 내에서 인간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어요. 간혹 되게 건강하지 않은 조직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성과는 못 내. 일은 지지리도 못하는데 자기들끼리 너무 신났어. 자기들끼리 맨날 회식하고 자기들끼리 또아리를 틀고 있어. 정상적인 회사라면 그 부서를 이렇게 구조조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겠죠. 왜냐면 성과를 못 내는데 회사는 친목도모를 하는 곳은 아닙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성과,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과정은 친목도모의 이상의 끈끈함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조직 문화, 회사의 문화를 연구하시거나 그런 것들을 컨설팅하고 제안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회사에 이런 조직 문화가 필요해요. 수평적이에요. 함께 개인적인 관계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그분들이 말은 하진 않지만 근간에 깔려있는 것은 조직 성과라는 게 반드시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내가 회사에 필요로 한 존재가 됐을 때 비로소 인간관계가 건강하게 가는 거지, 나는 기여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좋은 인간관계를 추구한다? 이거 자체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사소통이라는 요소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회사에서는 막 싸울 수도 있어요. 얼굴을 붉힐 수도 있고 의견 대립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때 어떤 의사소통의 스킬을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어느 타이밍에 누구에게 먼저 대화할 거냐,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능력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 나가는 게 조직 내에서의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내 직무 역량 또는 나의 역할을 다하는 것. 두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교류할 거냐.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이라는 속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예요. 일이라는 것 자체를 두 리스트로 해석하고 있다면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승진을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티가 안 나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를 확률이 매우 높아요. 본인 혼자 엄청난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죠.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내 일도 내가 다 감당하고 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실제 조직이라는 건 그렇게 운영되지가 않아요. 묵묵하게 그 자신의 일, 두 리스트를 쳐내고 있다라면 다른 체계와 또는 나보다 그 일을 더 잘할 사람에게 의해서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일이라는 개념을 공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승진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공헌과 기여를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승진시켜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더 큰 기여를 해서 더 회사가 잘 되게 만들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게 회사의 속성이라는 거죠.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정해진 일을 정해진 방법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반복하고 있다면 승진이 안 될 확률이 높다. 근데 일 자체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바꿔내고 생산성을 끌어올려 가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라면, 그리고 그것이 성과로 연결되는 것들을 과정에서 설명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조기 승진까지 할 수 있는, 승진뿐만이 아니에요. 외부에 벌써 업계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최근에 스카우트 제의가 생각보다 많아요. 링크드인에 내가 했던 성과물들만 올려놔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헤드헌터들이 그 내용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피터 드러커의 지식근로자라는 개념이 너무 맞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일 잘하는 사람들, 지식근로자 또는 경영자, 이런 다양한 용어를 쓰는데 어쨌든 뭐 일잘러라는 개념으로 통칭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시간과 목표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요즘에 현대인들이 시간을 관리합니다. 나름의 방식을 통해서. 근데 목적이나 목표가 상실된 채로 더 바쁘게 더 많은 활동을 하는데 그 초점이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오히려 시간과 목표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 시간이 언제나 여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나 혼자의 일에 함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일들에 에너지를 써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시간을 관리하고 목표를 관리하는 목적이 이것들을 확보하기 위함이고요. 불필요한 일들을 제거하고 의미 있는 것에만 시간을 쓰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시간이 뭐가 의미가 있냐 없냐를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거기에 맞게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두 번째 특징은 공헌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일하냐? 어떻게 일할 거냐? 무슨 일을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공헌이라는 주제가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기여, 공헌. 한 단어로 영어로 표현한다면 contributio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무언가 긍정적인 변화를 제안하고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마인드 세팅이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정해진 일을 정해진 방법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일하는 사람은 저는 여지없이 대체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력의 문제겠죠. 정해진 일이라는 거는 관행적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다 일이 먹혔어. 근데 대기업조차도 지금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꿉니다. 지금까지 했던 다 막 부정하고 있는 시대를 점점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일을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고 방법론이 바뀌었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계속 제안을 하는 사람이 공헌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해진 방법, 프로세스나 접근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AI를 쓴다든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 구조로 바꾼다든지 또는 오프라인 중심을 온라인으로 바꾼다든지 통합적인 형태로 간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접근법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시간 관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정해진 시간 내에 일하는 거, 이게 생산성의 개념이거든요. 앞에 다 바뀌었는데 생산성이 똑같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애초에 어떤 변화를 줄 때 생산성을 고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60, 70년 전부터 지식근로자라는 개념을 주창했던 거예요. 사실 이게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더 중요한 시대적 키워드로 점점 급부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근로자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 공헌하고자 노력하는 사람, 공헌의 의지가 있고 공헌을 제시하고 실제로 공헌을 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강점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가점주의와 감점주의의 차이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점주의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 끝에 리밋이 없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감점주의는 여기가 리밋인 거예요. 리밋을 아주 높게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게 가는 거죠. 근데 비즈니스라든지 일반적인 세상은 주로 가점주의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점주의는 평가의 용이성을 위해서 학교 안에 존재하는 굉장히 아카데믹한 구조예요. 근데 현실은 아카데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리밋이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일을 더 잘하고 더 잘하다 보니까 칭찬도 듣게 되고, 칭찬을 듣다 보니까 좋잖아요. 재미있고 의미도 찾게 되고, 그 일을 더 잘하게 돼요. 이게 계속 선순환이 되면서 그 부분에 아주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것이 강점주의 사고라고 합니다. 약점을 알아요. 그리고 그 약점을 보완하려고는 하지만 약점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 나의 강점이 뭔지를 알고 나의 강점에 집중해서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게 공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공헌의 의지가 있어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 강점으로 집중을 해야 공헌을 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공헌 주제를 잘 찾았다 하더라도 내 강점이 뭔지 모르면 남들하고 똑같아요. 남들이 더 잘하는 사람이 그 일을 맡아버리면 나는 결국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는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일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준이나 절차 같은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뉴스나 정치 관련된 이슈를 보면 그런 아젠다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 이제는 무언가를 바꿔야 된다. 과감한 개혁을 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절차와 기준조차도 시대와 상황에 맞게 계속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일이라는 건요, 일을 또 낳는 속성이 있어요. 자가 살포분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해야 됐고, 이런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극대화돼서 회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회의를 위한 회의를 위한 회의를 위한 회의,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 이런 일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불필요한 과정 속에 우리를 함몰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키워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일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걸 판단하는 눈이 필요해요. 근데 이 우선순위를 내 나름의 기준과 내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대부분 틀렸습니다. 다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틀린 겁니다. 일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우선순위 없이 일하거나 우선순위를 내 마음대로 설정하는 경우예요.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반드시 고객에게 먼저 확인합니다. 그 고객이 실제 B2C라든지 이런 고객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내 일을 관장하는 상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나 부서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협력 관계들의 우선순위와 니즈를 계속해서 리서치합니다. 안테나를 세워놓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이 성과가 달성될 수 있을지, 더 모두에게 유익하게 갈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조사하고 거기에 나를 맞추는 거죠. 마지막 특징은 의사결정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에 네 가지가 다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과제를 하기로 결정한다. 시간을 여기에 쓰기로 결정한다. 누구와 함께 더 많은 시간 일하기로 결정한다. 이 모든 것들이 결정 요소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의 많은 직장인들은 스스로 결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책임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 결정을 해서 이것들을 끌고 갔을 때 이런 성과가 날 거야 라는 확신이 있어야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책임과 주도성이 이 의사결정이라는 키워드 안에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시간관리, 목표관리가 기본적인 과정상에 하고 있냐 아니냐, 그리고 이것을 왜 하냐고 하는 근본적인 방향성은 공헌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만 돼도 사실 군기 일학입니다. 어디 가든 뭐 눈에 띄는 사람이 되는, 낭중지추 이런 표현 쓰잖아요. 대부분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강점까지 탑재가 됐다? 이 사람은 이미 아주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을 확률이 높고요. 스카웃에 타겟이 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바라보는 관점까지 갔다? 이 사람은 보통 사업의 책임자로 발탁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고객과 시장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주니어 때는 일단 상사의 변화, 회사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부터 여기서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의사결정은 정확히 말하면 대표이사가 하는 겁니다. 대표급, 본부장급, 상위 레벨이 하는 게 의사결정이에요. 의사결정의 핵심은 자원의 투자거든요. 내 삶에서 시간을 관리하고 어떤 업무를 먼저 할 거냐를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사실 이런 것들이 연습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그렇게까지 직장생활 해야 되냐? 그런다고 나한테 무슨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야 되냐?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는 이거는 굉장히 철학적인 접근일 수 있습니다만 내 삶에 조금 더 가치 있는 시간 사용, 가치 있는 밀도를 활용하는 것이 우리 삶에 좋기 때문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사람은 지식 근로자는 반드시 연봉이 상승됩니다. 반드시 좋은 곳에 스카우트 제의가 오고요. 반드시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요. 어디 가든 칭찬받고 어디 가든 인정받고 어디 가든 모두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일이 많이 몰리죠. 생산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머리가 좀 탑재되신 분들, 이분도 자기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가면서 일잘러에 가고 있거나 일잘러가 됐거나 그럴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일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거를 잘 조율해주는 게 상사의 역할이긴 하지만 모든 상사가 또 탁월한 리더는 아니에요. 상사분들도 자기개발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리더십 훈련을 모두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만 딱 봤을 때는 저 친구가 잘하니까 쟤한테 줘야지. 일이 다 몰리죠. 그러다가 이분이 번아웃 되고 더 이상 못하겠어요 퇴사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이거는 저는 개인보다는 상사의 역할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사에게 그거를 조율을 요청하고 상사에게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내는 능력이 회사 내에서의 실력인 것 같아요. 그걸 어떤 분들은 사내 정치라고도 하는데 회사는 사내 정치 집단입니다. 사내는 정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정치가 위로 올라가서 실력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내 정치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는 그거를 부정적인 의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사내 정치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돕는다든지 누구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준다든지 조직의 구조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영향력을 활용해서 사내 정치를 긍정적으로 쓰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내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사와의 사내 정치를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내 나름의 의사소통 노하우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개인적으로 접근했을 때 생산성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연습이 또 필요해요. 앞으로 내가 역량이 커지고 높은 연봉을 받고 또 승진을 하고 이직을 할 때마다 일은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일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일은 일을 낳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이 왔어? 그럼 그 일을 없애는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일이 저한테 많이 몰렸어요. 인사팀장임에도 불구하고 재무팀 일도 주어질 때가 있었고요. 마케팅팀의 일이 주어질 때도 있었고 심지어 전략기획실장을 겸직한 적도 있어요. 그거 아니 뭐 인사팀장이 뭐 이런 것까지 다 해?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그 과정을 통과했냐면 인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전략이 바뀌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에 대한 제안을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전략기획실장이 없어지고 제가 전략기획실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 역할까지 맡게 된 거고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일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저는 그 일을 그냥 방금 없애버렸어요. 이 일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라는 걸 상사를 설득하고 조직을 설득하고 이 일을 하는 것보다 이 일에 집중하는 게 낫습니다. 내지는 일이 범위가 늘어나면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팀원을 뽑아주십시오. 팀이 구축돼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맡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일종의 정치를 한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는 승진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제 밑에 팀원이 2명밖에 없었는데 저한테 일이 몰려요. 이거 위해서 지금 더 중요한 일을 놓칠 수 있으니 이 중요한 일도 잘하고 이 일도 잘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내지는 이 팀이 구축이 필요합니다.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럼 상사분들이 들어보시고 합리적이면 지원해 줍니다. 그거 없이 야 됐고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해. 그러면 내가 원래 하던 일에 당연히 퍼포먼스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조직을 구축해 나가는 것. 그럼 내 밑에 처음엔 팀이 하나였는데 2개 되고 3개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팀장에서 디렉터로 승진하는 거예요. 디렉터가 되면 이제 더 큰 역할을 맡아야 되잖아요. 그럼 더 큰 사업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는 또는 조직을 키워나가는 그런 식의 어떤 성장들을 저는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를 없애는 것도 실력이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내 정치를 내 나름의 어떤 용어로 사용해서 나의 영향력을 더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제안드리고 싶네요.